가을 끝자락 시골길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논두렁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오래된 은색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는 허름한 점퍼 차림의 시골 소녀 지은이 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퇴근하던 길이었죠. 또 시동이 꺼졌네. 이 고물차 진짜.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공구가 쥐어져 있었죠. 아버지가 쓰던 낡은 렌치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삐걱거리며 한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봉고차 안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이리저리 핸들을 돌려보았지만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차가 고장난 거예요? 응,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어찌할 줄 모르겠네. 지은은 잠시 고민하더니 봉고차 보닛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기름때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전선을 살피고 배터리를 눌러보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다 고쳐줬네. 고맙다, 얘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좀 알아서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지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이 느껴졌죠. 이름이 뭐라 했니? 지은이에요. 지은아, 그래. 지은이 참 낯이 익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구나. 지은은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야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인데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음이야. 받아. 아니에요, 그런 거. 노인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받는 게 예의지.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았지만 안에는 무려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돌려드릴게요. 그 돈 나중에 내가 쓸 일이 있을 거야. 꼭 가지고 있어.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천천히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싸늘한 바람과 묘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분이네. 근데 어디서 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아.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머릿속에는 계속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한 지은이 본 광경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로 지은은 평소처럼 공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도시락 가방 하나뿐이었죠. 습관처럼 고무장갑을 끼며 출근문을 향해 걷는데 그때였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가 웅성거렸습니다. 공장 입구 앞에는 검은색 벤츠, 흰색 BMW, 회색 롤스로이스까지 평소 이 시골 공장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손에 먼지를 묻힌 채 멍하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죠. 회장님이라도 오시나 봐요? 우리 공장에 그런 사람 안 오잖아. 저기 저 차 문 열리는 거 봐. 그때 맨 앞 차량에서 운전기사가 문을 열고 안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노인 여성이었죠. 하얀 한복 재킷 위에 금빛 브로치, 목에는 진주 목걸이. 바로 어제 시골길에서 차를 고쳐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지은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혹시 그 유명한 재벌가 회장님 아니야? 그러게, 신문에서 본 얼굴 같은데. 지은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 뒷줄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이 가지런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어제 말했지? 그 돈 내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공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몰랐어요. 어제는 그냥.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준 건 진심이었지. 그래서 오늘 여기 왔단다. 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뒤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장장에게 말했죠. 이 공장 오늘부로 새로 인수됩니다. 앞으로는 정 회장님의 계열사로 운영될 겁니다. 순간 공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공장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왔죠.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공장을 인수요?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공장의 새 관리 책임자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될 겁니다. 공장장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요? 그 어린 처녀가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도왔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그런 사람에게 나는 내 일을 맡깁니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는 공장이라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거란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남자였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입니까?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찾던 내 손녀야.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공장 앞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도 멎고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죠. 지은은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요?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 엄마 이름 김선영이지? 지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 아이는 내 딸이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전 집안 반대에 부딪혀 집을 나갔지. 그때 그 아이가 뱃속에 너를 두고 있었단다. 지은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반찬통이 바닥을 굴러갔죠. 공장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둘을 지켜봤습니다. 그럼 제 엄마가 돌아가신 건?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구나. 나는 반대했지만 내 욕심이 너무 컸지 결국 그 아이를 떠나보냈어. 그게 평생의 죄였단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어제 일부러 절 찾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제는 우연이었어.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선영이가 떠올랐지. 그 눈빛이 너무 똑같았거든. 그 말을 듣고 있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즉 할머니의 아들 정무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지은을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집안으로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이름도 모르는 사생아를요? 그 순간 공장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생아라뇨,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함부로? 우리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힌 여자의 딸이잖아.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이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연아, 그만해라. 어머니, 이건 잘못됐어요. 그 아이는 절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지은은 손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런 자리 원한 적 없어요. 다만 저희 엄마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말투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처럼 굽히지 않던 딸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이었죠. 그래, 내 피는 분명 내 피야.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가 다시 정무현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손녀로 인정한다. 법적 절차도 바로 밟을 거다. 무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 상속분은?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말에 무연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분노와 질투가 엉켜 있었죠. 지은은 그들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도와드린 게 죄가 된 걸까? 왜 이런 일이? 그때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거라.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으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뒤로 무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손녀라 이거지. 그럼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보자고. 지은이 떠난 뒤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죠. 밤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허름한 원룸 창가에 앉아 창밖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방 안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죠. 테이블 위에는 구겨진 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건넸던 그 봉투였죠. 그 안에는 돈 외에도 낯선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 개인 의전비서 직임명서,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날 믿는 걸까? 아니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등록 번호.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죠? 저 정무현 비서입니다.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내일 오전 본가로 오시랍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뚝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잠시 뒤 메시지 한 줄이 도착했죠. 서울 강남구로 88 정가 저택. 지은은 한참 동안 그 주소를 바라보다가 이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피하지 말자. 어차피 끝을 봐야 하니까. 그녀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입을 만한 옷이라곤 낡은 셔츠 몇 벌뿐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엔 묘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가 저택 앞. 대문은 철제 문양이 새겨진 대리석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 앞에 서자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 회장님이 부르셨다고 전해주세요. 지은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정무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죠. 왔군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긴장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가의 그림들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금장 액자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지은아. 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단다.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줘. 지은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늙으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너는 내 피니까. 그때 문 옆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무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을 손에 든 채 입꼬리만 희미하게 올리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해야 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은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유원장 초안과 지분 조정 관련된 겁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원장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오래 못 살겠지. 내 재산 일부를 내 이름으로 남겨두려 한다. 그 순간 무연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합니다. 아직 검토도 안 된. 검토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내가 손댈 일도 아니야.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무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미소를 지으며 낮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속내는 불에 댄 듯 끓고 있었죠. 좋아. 그럼 할머니 뜻대로 되게 해주지. 대신 그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저택 한쪽 창문에서는 은밀한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연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은이라는 그 아이 뒷조사 좀 해. 과거, 가족, 연애, 뭐든 다. 약점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창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는 곧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운명이었죠. 며칠 뒤 저녁이 깜깜이 내려앉은 시간. 지은은 정가 저택의 별채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새벽 누군가의 발소리에 눈을 떴죠. 탁, 탁. 복도를 누비는 구두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몰래 움직이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걷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무연의 비서, 그가 낮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예, 회장님 유원장 원본은 제가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 이름이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네, 예. 처리 방법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유원장 내 이름이 들어갔다고?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다 뭐지, 그냥 차 하나 고쳐준 것뿐인데 이제는 내가 표적이 된 걸까? 그때 방 문 밑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밖에서 조심해요.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이런 걸? 다음 날 저택 안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진료를 했습니다. 며칠째 식사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수액도 거부하셔서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은은 안색이 창백해진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문과에서 무연히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 어떤 겁니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크면 안 됩니다. 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 걱정 끼치지 말라는 뜻이겠죠. 지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걱정은 저도 똑같아요. 저는 그냥 가족으로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무연은 웃음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제 그때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무연의 비서는 또다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 과거에 빚 문제 있었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사채를 쓴 기록도 있고요. 좋아. 그걸로 충분하군. 언론에 흘려. 정 회장의 손녀, 사채 연루설로 기사 하나 내봐. 그의 입꼬리가 잔혹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 애를 의심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이 공장에 출근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를 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마다 똑같은 기사 제목이 떠 있었죠. 재벌가 숨겨진 손녀, 사채 빚 연루 의혹. 정 회장 손녀, 과거 신용불량자였다?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진짜였어? 손녀가 사채를 썼다잖아. 그럼 회장님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공장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기사, 누가 제보한 건지 알려주세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익명 제보입니다. 내용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에요.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화면에 자신의 얼굴과 거짓 손녀라는 제목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순간 어제 받았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지은은 공장 근처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 휴대폰, SNS 어디를 봐도 가짜 손녀라는 단어가 떠다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겠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씨? 지은이 고개를 들자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성실하던 그가 오늘따라 유난히 진지한 표정이었죠. 그 기사 제가 봤어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민수 씨 사람들은 다 믿어요. 저한테 전화도 문자도 욕뿐이에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한 거요? 그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공장 CCTV 복사본이에요. 며칠 전 회장님 유원장 사본을 들고 나간 사람 정무현 씨 비서더라고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확실해요. 날짜, 시간 다 찍혀 있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그 비서가 공장 창고에 몰래 들어갔어요. 거기서 뭔가를 불태웠죠. 그게 뭐였는진 모르지만 지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유원장 조작 그리고 기사. 그녀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수 씨, 그 USB 저한테 줄 수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USB를 꼭 쥐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물러설 데도 없어요. 그 시각 서울 정가 저택. 정무현은 어둠 속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기사 여론은 확산 중입니다. 지은 씨는 공장에서 자진 퇴사했다네요. 무현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도 믿지 못하겠지. 그럼 모든 재산은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누군가에게 복사된 것 같습니다. 무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공장 서버에 접근했어요. 기록을 보니 권한은 공장 직원 민수라는 사람 명의였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와인잔이 딱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카페 뒤로 흘러내렸죠. 그럼 그 USB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군. 다음 날 새벽 지은은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 위에서 USB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하나의 번호가 떠 있었죠. 서울경제신문 사회부 김 기자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제보할 게 있어요. 정 회장님 유언장 조작과 그 뒤에 숨은 사람의 이름을요. 기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인가요? 네. CCTV 영상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을지로 9빌딩 앞 카페에서 만나죠. 통화가 끝난 뒤 지은은 손을 떨며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뒤편 가로등 아래에서는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살짝 내려가며 그 안에서 정무현의 비서가 전화기를 붙잡은 채 중얼거렸죠.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지은 씨가 오늘 밤 기자를 만나러 나옵니다. 무연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그 기자, 그리고 그 USB 둘 다 오늘 안에 사라지게 해. 그날 밤 서울 도심 한복판 을지로의 허름한 카페 앞. 지은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USB가 꽉 쥐어져 있었죠. 그러나 약속 시간 10분이 지나도 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 안쪽 유리창 너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함정이었나?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은 씨, 이쪽이에요. 그녀가 돌아보자 낯익은 얼굴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따라와요. 여긴 위험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불빛을 켜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USB를 민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맡아요. 혹시 내가... 무슨 말이에요? 같이 나가야죠.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누군가가 이걸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돼요. 멀리서 남자들이 다가오며 외쳤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은은 민수를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지금 도망쳐요. 그리고 그 순간 꽝! 폭발음과 함께 눈부신 불길이 골목을 뒤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을지로 골목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발생. 사망자 신원 확인 중 현장에 USB 조각 발견. 화면 속 불길 속에서 사라진 여인의 마지막 모습이 잠시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뒤편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요, 지은 씨.
당신의 진실 제가 세상에 알릴게요. 그 남자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복수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죠. 그날의 폭발 사건 이후 도시는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짜 손녀의 최후라며 연일 보도했고 정무현은 기자들 앞에서 차분한 얼굴로 인터뷰를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도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떠들썩했지만 무연은 끝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유언장 원본. MP4. 진실은 불에도 타지 않아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USB는 분명 불에 탔는데.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 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그의 비서가 금고에서 유언장을 훔쳐내는 장면, 그리고 그걸 불태우는 모습까지 모두 그대로 찍혀 있었죠. 무연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 영상은 없앴는데. 그 순간 또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의 낡은 병원. 지은은 하얀 붕대로 온몸이 감긴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지은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씨 USB는요? 무연에게 보낸 영상, 그게 원본이에요. 당신이 죽은 줄 알게끔 꾸며놨습니다. 뉴스에 나온 시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 계획된 거였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을 지키려면 세상에선 죽은 사람이어야 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그의 표정은 결심에 차 있었고 지은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싸움을 해야겠네요. 며칠 뒤 정가 저택회의실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유언장 조작설이 터져나오고 있었고 주주들은 정무연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직접 비서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그건 조작이야.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짓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천천히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트렌치코트 차림, 얼굴 절반은 흉터 자국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무연 씨.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가 숨죽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가 죽은 줄 알았던. 무연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지은, 넌 죽었잖아. 뉴스에도 다 나왔어. 지은은 차분히 걸어가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이건 회장님 유언장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서명한 위조 문서.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누가 가짜인지 세상이 알겠죠. 무연은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망치겠다고. 이건 다 어머니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넌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때 문이 열리며 정 회장 그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지은의 손이 꼭 잡혀 있었죠. 아니, 무연아. 내 인생을 망친 건 내 욕심이다. 무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전, 그만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넌 이제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나도. 무연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 건데. 전부 내 건데. 그러나 그 소리는 회의실 벽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를 제압했고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죠. 정말 끝일까? 그날 밤 병원 응급실 한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처리 완료됐습니다. 정무현 씨는 구속됐고 정 회장님은 병세가 악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여자 차례군요. 지은 씨 말입니다.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병원. 정 회장은 긴 수면 속에 있었습니다. 의료기기에서 일정한 신호음이 들릴 뿐 방 안은 고요했죠. 지은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무연 아저씨는 구속됐고 비서도 자백했어요.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그때 회장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지며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미안하구나. 너무 늦게 찾아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짓더니 나직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은아, 그날 시골길에서 날 도운 게 우연이 아니었단다. 지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날 일부러 그 길로 간 거야. 너를 찾고 있었거든. 그 말에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래. 내 어머니, 내 딸이야. 그 아이는 나와 싸운 뒤 집을 떠났지만 평생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죽기 전까지 딸에게 대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를 일부러? 그래. 시골길에서 내가 차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널 찾아갈 생각이었단다.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할머니셨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의료기기의 신호음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은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렀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정 회장은 평온히 눈을 감았다는 걸요. 며칠 후 장례식장. 조문객들로 가득한 가운데 지은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분향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요, 회장님이 아닌 할머니로 기억할 거예요. 그때 한 노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였습니다. 지은 양 회장님이 생전에 남긴 문서를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정 회장의 마지막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의 유언장. 나의 모든 재산 중 70%는 손녀 정지은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고아원과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한다. 단 지은이가 그 돈으로 복수를 택하지 않길 바란다.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지은은 문서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복수보다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그날 저녁 지은은 작은 시골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고 그날처럼 낡은 트럭 한 대가 도로 한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을 지나며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이 길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 그 순간 뒤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이제 그 길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만들어갈 길이죠. 민수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했고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이제 내 길을 걸어가렴. 지은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시골길에서의 작은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아무 데가 없이 내민 손길이 때로는 누군가의 세상을 밝혀주는 불빛이 되기도 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주는 마음, 그 따뜻함은 언젠가 꼭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은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